박근혜 탄핵과 관련해가지고요. 여론이 정말 불변하다는 걸 느껴요. 탄핵하기 전 약 3개월 전에 여론조사가 거의 미동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박근혜 탄핵을 계기로 우리나라 국민 정서에 있어서 지역 감정을 엄청나게 완화되겠구나.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보수 정권들이 써먹었던 안보 프레임하고요. 두 번째가 지역 감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 전에 있던 적폐들 청산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 감정 가장 컸다고 봐요. 그게 정치 보복으로 보여버리는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하게 되는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는데 이 정도 돼서도 여론이 안 변하고 있다. 한겨레가 여론조사에 됐던 걸 한번 보면은 국민 85%가 박근혜 탄핵 뒤에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여론만 믿고 간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에피소드 말했던 것처럼 박근혜 구속 당연히 해야죠. 근데 이 여론만 믿고 가는 게 아니라 아직도 두려움이 있는 거라고 봐요. 박근혜를 구속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게 뭐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어쩌면 이런 결과로만 놓고 보면 박근혜가 구속돼서 수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국민 여론이 더 박근혜 반대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찍었던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끼게 되면 그 마음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탄핵 인용돼야 된다는 여론이 75.7, 기각해야 된다가 18.6, 요건되면 구속 수사해야 된다가 68. 그러니까 이거 누구를 지지하느냐, 뭐 어떤 사람 뽑을 거냐 이런 여론 조사에 비해서 이건 굉장히 단순하게 그렇죠.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심을 그대로 그냥 대변해버리는 거예요. 박근혜 하면 아유 지겨워 내쫓아 이게 75% 이상의 국민들한테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되면 구속 수사에다가 68%라 그랬잖아요. 그건 한 70%쯤 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에 60%가 넘으면 반대 의미가 없대요. 왜 그러냐면은 반대 60% 외에 40%가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잘 모르겠다 이유가 10% 또는 20%가 되기도 해요. 사안에 따라서는. 그러면 많아봐야 60%의 여론에 반대하는 게 20%에서 30%거든요. 더블 스코어인 거잖아요. 그런 거는 여론조사에 의미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박근혜 구속이라든지 탄핵 인용해야 된다라든지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높다. 근데 이제 보수 쪽에서는 특히 홍준표 같은 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숨어 있어서 말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지. 그러면서 무슨 말까지 했냐면은 영남 사람들이 외지로 나간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이다. 그래서 영남 사람들이 뭘 잡아야 된다는 등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가 이렇게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선거 지형과는 완전 다른 형태로 선거가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고 저는 봐요. 박근혜 구속해야 된다. 왜 한국 사람은 원정주의 있잖아요. 대통령이었는 사람인데 구속해야 돼 하는 그런 여론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야. 구속수사하라고 68%, 70%가 지금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속수사 필요하다가 국민일보 여론조사의 결과에 보면 78.2%까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왜 이게 높이 평가를 하냐면요. 커뮤니케이션 학에서 배운 게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국제적으로 그 국민들의 통계 자료가 있어요. 그 통계 자료를 보면 한국인들은 굉장히 부정부패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국가로 원정주의 분류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연구 논문들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뭐냐면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상하리만큼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국민이 부패에 대한 청산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결론입니다. 이게 대통령이 구속 수사해야 된다는 68%, 70%대가 하나가 나왔고요. 국민일보 여론조사에는 78.2%라고 건 뭐냐면 적어도 국민의 10명 중에 7명은요. 박근혜를 구속 수사하라는 겁니다. 의지가.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이 부패해 있고 이 박근혜 세력들이 결국은 지금 70년 동안 왔던 적폐의 심장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보고 있고 이것을 척결하게 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굉장히 강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 통계 자료를 보면 탄핵 뒤에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는 게 85%인데요. 바로 우리가 이게 말한 게 바로 특검을 또다시 제2의 특검을 발동해야 되는 원인이기도 하는 겁니다. 만약에 특검을 발휘하지 않고요. 차기 당선된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면 바로 이 모든 적폐의 청산의 요구의 대상이 차기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그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국회는 차기 이 대통령 당선된 대통령이 국가를 제대로 보필하고 또는 국가를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이 대선 전국에서라도 제2의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이 국민적 염원에 맞다. 대구 경북에서도요. 67.7% 사실상 70%가 국민일보 여론조사입니다. 구속을 해야 될 필요성을 인정하는 정도니까 확실히 이것은 박근혜로부터의 민심 위반은 확실하네요.
그리고 탄핵 찬성이 반대보다 4배 정도 더 많다고 하면 이건 국민 여론의 사실상은 전부라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하는데 박근혜 탄핵 인용하면 안 되라든지 구속하면 안 되라든지 이런 여론은 거의 사실상 미미한 거 아닙니까? 이 수치는 굉장히 중요한 수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지금 TK 이 지역에서 아직도 제가 주말에 이제 TK 다녀왔지 않습니까? 2군데 들렸다 왔는데 그곳에서의 분노 게이지가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나오는 이유는 박근혜,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옹호할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 지역에 대해서 그동안에 국가를 운영했던 지역에 대해서 그다음에 국가 권력들을 대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도 이 정도 부패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민적 의식 수준이 이제는. 그러면 적어도 너희들 때문에 TK 이미지가 손상됐기 때문에 그 TK 이미지 손상을 훼손하는 차원에서라도 엄벌해야 된다라는 게 지역 정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TK 지역의 할머님들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거하고 달라요. 박근혜 씨라고 얘기를 하면 XX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지금 박근혜에 대한 반감이 TK 지역에서 오히려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그거라고 봐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바로 그겁니다. 이런 보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저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상 이번 주에 탄핵 결과가 나올 걸로 거의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쯤에는 탄핵 결과를 발표하는 날을 발표할 것이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일쯤에나 발표를 하게 되면 날짜상으로는 그래요. 그다음에 그게 10일이고 13일은 이재명 재판관 퇴임일인데 퍼센트로만 따지면 저는 10일 날 탄핵 결과가 나올 가능성 70%.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정가에 떠돌고 있는 게 6, 7, 8 일 중에 인용 발표 날짜를 판결 날짜를 발표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11설과 13일설이 있는데 5월달 달력을 보면 13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나 정가에 보면 자기가 퇴임한 날 이게 발표하는 게 맞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제 그 헌재 소속원들한테 꽃다발도 좀 받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날 초상집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그래서 11일설이 또 이제 유력해서 어쨌든 11일이든 13일 이번 주에 모든 게 다 결정이 나는 거죠. 가슴 떨리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전에 사퇴를 해버리는 거 아니냐 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물어봤어요. 여론조사에서. 한겨레 여론조사에서. 그렇죠. 박근혜가 자진 사퇴하면 탄핵 심판을 계속해야 된다 해도 박근혜가 자진 사퇴해도 탄핵 심판이 계속돼야 된다가 또 63.4%. 자진 사퇴하면 탄핵 심판 중단이 되는 게 32.9%. 왜 이런 여론조사를 하게 되냐면은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법의 미비점이고요. 이 기회에 박근혜 탄핵이 끝나고 나면 이 과정에서 미비했던 점들은 다 법으로 저는 규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게 이제 양면성이 좀 있어요. 얘기를 해보면 왜 탄핵에 대해서 법이 명확한 것을 규정하지 않았냐고 한다면 탄핵은 사실상 극단적인 정치행위입니다. 국민과 의회와 행정부 사이의 극단적인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국민적 토론과 국민적 의지로서 이것을 가결시켜야 되는 법률적 허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전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변수가 있는 겁니다. 변수가 6, 7, 8일경에 박근혜 헌재가 10일이나 13일 날 탄핵 결과 발표를 하겠다. 재판 결과 발표를 하겠다고 선언하면 이제 이 변수가 시작되는데 9일 날 자진 사퇴설이 이제 숙소를 돌고 자진 사퇴와 동시 또는 전에 자진 사퇴 전에 바로 전 대리인단 사퇴라는 카드가 지금 있는 겁니다. 사실은 바로 전날이나 그 전날 8일에서 9일 사이에 사퇴와 대리인단 전면 사퇴가 해서 마지막에 여론몰이를 좀 한 다음에 어쨌든 탄핵을 인용에 이제 협박을 할 이런 여지가 좀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지금 이때의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한동안 이제 태극기 집회, 소위 말해 태극기 집회, 박사모 집회죠. 그쪽에 이제 총동원령에 의해 가지고 그쪽 말로는 500만 뭐 이런 소리를 합디다만 어쨌든 3만. 마치 이제 1대1의 구도인 것처럼 50대 50의 구도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쪽도 있고 언론에서 이제 그림상으로 이렇게 같이 굉장히 뭐 비슷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화면을 대비시켜 놓은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뭐 저쪽에서의 엄포는 그런 거였잖아요.
탄핵이 인용되면 무슨 내란 수준의 뭔가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단적으로 네.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탄핵 찬성이 반대보다 내외가 더 많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에 대한 이런 탄핵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구속수사 뭐 등등이 어쨌든 근 70% 정도까지가 콘크리트하다라는 거를 예. 이걸 믿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캔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세이나. 이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국정원이 헌재까지 사찰을 했다는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됐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가능하려고 하면 국정원 직원이 헌재를 들락날락 거리거나 아니면 대법관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거나 마인드 컨트롤을 읽어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받아보고 있는 어떤 자료라든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 자체를 완전 감시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국정원이 이거를 알아낼 수가 있죠? 국정원이 뭐 우리가 예상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원은 지금까지도 쭉 다 사찰을 해왔어요. 그랬고 뭐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뭐 사찰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그 사초에 나왔고, 그런데 지금처럼 중요한 때에 헌재를 과연 사찰을 안 하겠느냐? 하겠지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SBS 보도에 의하면 국정원 4급 간부 A씨가 탄핵 여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사찰을 해서 상부에 보고를 했다. 라는 게 지금 보도가 됐어요. 근데 이게 불법 사찰을 해가지고 탄핵 견해를 파악했다고 하는데 이 탄핵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사전에 아직 마음속에 결정되는 거 탄핵한다고 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애초에 이 자체를 놓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그런 식의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다니다가 뭐 자료를 뽑기 위해서 자료를 훔쳐내든지 뭐 멀리서 도찰을 하든지 어떤 방송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도를 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는 이제 완전히 배제되는 상태에서 정치 논리를 확 넘어가 버린 거야. 국정원 한 적 없어. 야당은 끝까지 밝혀낼 거야. 근데 어떤 방식으로 사찰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찾아 이걸 막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국정원 카톡을 터나? 아니, 했겠지. 아니, 인터넷 해킹을 하나? 이런 걸 좀 알아야 되는 했겠지. 거잖아. 당연히 어쨌든 했겠지. 국정원이 지금 사실무근이라고 얘기하면서도 통상적인 국정원이 정부기관의 조정관을 파견해서 정보를 수집해온 것은 관행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안에 있네. 그러니까 결국은 방식은 헌재에 파견된 4급을 통해서 헌재의 판결문 등을 미리미리 또는 그 헌재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판관들이 논의되고 있는 내용 등등을 수집해서 제2차장 라인에 있는 국내 정보 수집 파트에 보고를 했고, 그 보고가 결국 국정원장을 통해서 청와대 우병우가 있었던 민정수석실로 보고가 된다고 한다면 이 보고는 대통령한테 즉시 보고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보를 수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각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들, 국정원 공무원들이 하는 행위에 대한 일상적인 인 거지 헌법을 유린하거나 파괴할 목적은 아니었다. 이제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분명해요. 지금 뭐 검찰에서 파견을 갔든 뭐가 파견 나갔든 국가기관에 파견 나가 있는 놈들이 다 뿌락치라는 일단 가정은 충분히 가능한데 헌재는 특별한 곳이란 말이야. 일상적인 기업이나 그 서류가 오고 가는 대법원이나 검찰하고는 또 고등법원하고는 다른 케이스란 말이지. 자료를 접하고 그거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극히 제한적이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동향을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밀착해서 통화를 듣거나 옆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회의 내용을 훔치거나 그 사람이 받거나 쓰고 있는 문서를 훔치기 전에는 이런 식의 사찰이 뭐 안 이루어진단 말이야. 사람만 따라다니는데 제가 성향이 어떻구나 하는 거를 어떻게 알아내냐고. 일단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 파악을 할 거 아니에요. 평상시 때 발언도 얘기가 들었을 거고. 그러니까 헌재에 있는 직원들하고 물론 재판관이 좀 포함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헌재 직원들과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헌법 관계자들, 전문가들을 계속해서 만나면서 헌재의 탄핵이 인용될까요? 안 될까요? 같은 것들을 계속 정보 수집을 하게 되면 분석을 할 수 있죠. 1번부터 임의적으로 한번 지어볼게요. 1번부터 8번까지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7번이 탄핵 오히려 저는 인용보다 기각이나 각하해 줄 사람을 찾았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집중 타겟팅해서 그러니까 인용할 6명을 사찰하는 게 아니고 기각이나 각하시켜 줄 사람 3명만 찾아내면 가능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는 이 정보 수집 헌법기관 테러라고 저는 규정하는데 이 테러 행위는 각종 내부에서 PC에 입력된 자료들을 수집했거나 또는 거기에 서기관으로 서 있는 재판 서기관들을 통해서 이 정보를 복사, 카피했거나 또는 A 비밀리에 평의회를 하는데 이 평의회 내용들을 어떻게 도청했거나 또는 자료를 빼돌렸거나. 그래서 A 재판관은 기각이고 B 재판관은 인용이고 이런 성향들을 분석해서 이네들이 미리 예측을 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사태와 예를 들면 이런 행동을 하기 위한 정보로 수집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거의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야 3당이 들고 일어났지만 그리고 국민들이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토요일날 이게 이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 최윤수 2차장이 지금 정보를 수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방식 아까 찌라시님이 얘기한 각가지 도감청은 물론이고 어떻게 풀악지를 심어서 이 정보를 수집했는지에 대한 별도의 청문회가 좀 필요하다. 당연한데 네. 자꾸만 이 얘기를 뭐 통상적인 뭐 그런 업무였다는 둥. 뭐 헌재 간첩으로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 자체가 진짜. 사실은 성립하지를 않는 것이고 이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뭐 대선 토론 후보 그러니까 대선 후보 토론에서도 얘기가 나옵니다만 국정원을 어쨌든 국내 파트는 다 없애버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일이 사실로 뭐 더 자세히 밝혀지든 안 밝혀지든지 간에 일단은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마치 무슨 통상적이네 아니네 이런 말이 가능할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서 헌재가 됐든 누가 됐든 슬슬 돌아다니면서 난 그냥 일상적으로 하던 일 하고 있었어. 신경 쓰지 마. 이 말 자체가 안 되게끔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던 이유는 국정원이 거기에 심장으로 있었고 이렇게 풀악주와 간첩을 통해서 헌재 내부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국정원이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정보를 가공해서 사실은 박근혜한테 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 정보가 미국에 흘러가거나 또는 제3국에 흘러가거나 또는 이게 특정 정당으로 흘러가거나 이런 개 같은 일이 바로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방송에 나간다 그러면 이 나라 사정기관이 살아있다면 최윤수는 이미 구속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신병을 확보했었어야 되는 검찰이. 왜냐하면 이거는 헌법기관은 굉장히 신성한 지역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여야가 어쨌든 우리한테 비난은 받았지만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다라는 협약을 해는 사회적 합의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히 건방지게 이 엄중한 대통령의 고리가 일어날 수 있던 이 사태에 대해서 감히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서 대응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국정원이 움직였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은 관행뿐만 아니라 이건 범죄다. 범죄고 테러법으로도 다룰 수 있다. 어디 감히 국민적 86%가 원하는 탄핵의 문제를 일개 국가 권력으로부터 벗어난 통제로 벗어난 권력이 테러를 할 수 있는 거냐? 이건 용서할 수 없다. 자, 여기에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봐야 될 증거가 뭐냐면 이 4급 간부 A씨라는 사람이 그걸 실행범이라고 해요. 특정됐어요, 사람이. 그 특정된 사람이 올 초에 그 업무를 맡아서 일을 시작했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 인간이 양승태 대법관을 사찰해서 보고문건을 올릴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이쪽 방향에 빠삭한 애인데 전문가고 막. 그쪽 전문가인데 빠꼼이야. 그쪽 빠꼼이. 지난번 양승태 대법관 사찰이 그렇게 문제가 되고 막 검찰이 들썩들썩 했는데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번에 또 중용이 돼서 그 짓을 또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국정원은 그간의 비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부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한 게 없어. 하던 짓을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관행적으로 그대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통일 인물이 한 짓이니까. 그러네요. 오랫동안 사법부 정보 수집을 담당했던 국정원 4급 간부 A씨. 이렇게 나오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어쨌든 각 기관에 파견된 국정원들을 국정원으로 되돌려 보냈죠. 그래서
기관의 사찰이 없었었어요. 그런데 이명박 때 다시 7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기관으로 파견되고 다시 이제 기관장들이나 정보 수집을 지자체까지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다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국정원은 적어도 국제 정보를 입수하거나 이런 임무보다는 국내 정치적 사찰이 굉장히 주 목적이다. 헌재에 무슨 간첩이 있을 리도 없고요. 웃긴 거지 그게. 그리고 통상업무라는 말에 아까 지민님 분노하셨는데 맞습니다. 통상업무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 게 무슨 통상업무예요. 국정원이 그냥 간첩 잡으라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박근혜에게 들어가게 만드는 정보잖아요. 국정농단 세력의 흥신소. 그렇지. 다시 국정원으로 취합돼가지고 그게 민정수석실로 올라가는 그 라인을 거칠 거라고요. 그 상태에서 이런 걸 사찰해가지고 뭔가 뒤에서 모략을 꾸며보려고 하는 짓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게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 정치권에서 그렇더라고. 이제 김병기 그분이 이제 국정원 출신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쪽 라인에 의하면은 전 대선들처럼 댓글 세력이 존동하거나 그런 거는 안 할 것이다라는 일반적인 예측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국정원이 손 놓고만 있을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던 짓이고 인적 그 라인이 계속 다 살아 있는데 왜 안 해요? 그 사람네들이 안 할 이유가 없잖아. 정권 뺏기면 우리 뭐 좆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아까 우리 권 PD가 얘기한 거는 가장 국내 또는 피의자에게 또는 이해 당사자에게 정보를 주는 거는 우리 한국 정서상 저는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최윤수 이 아이가 우병우 라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들이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계속 우리 방송에서 국정원이 이 정보가 통제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를 범한 게 뭐냐면 이것이 만약에 주식시장에 사전 유출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정보를 얻은 자는 엄청난 이익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정보화 시대에 이 정보라는 곧 돈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제3국으로 팔려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 사드와 관련된 정보를 미국의 이 사드 회사에 제공하거나 그래서 이 탄핵 이후에 사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미리 예측해서 탄핵 이전에 사드를 배치를 결정을 해버리려고 노력하거나 이러면서 외국에서는 제3국에서는 엄청난 탄핵 인용이나 기각이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려고 스파이를 보내고 온갖 정보를 수집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국내 국정원 직원들이 간첩이나 또는 프락지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이 정보를 어디로 팔려나갈지, 어디로 갈지, 이 정보가 특정의 개인에게 사익으로 돌아갈지, 기업들의 사익으로 돌아갈지 등등을 전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정보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이 통제되지 않는 정보 수집을 하는 것이 얼마만큼 큰 테러로 작용돼. 만약에 이것이요 탄기국 아이들 수개한테 넘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탄핵 전에 예를 들면 A 재판관, B 재판관, C 재판관이 인용한다더라. 그러면 이들을 테러할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테러의 정보가 될 수 이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큰 범죄입니다. 근데 오히려 잘 터졌다고 봐요. 대선 전에 국정원 지금 국회에서 정보위를 열어가지고 국정조사라도 하겠다 이런 모양이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되고요. 대선 때 이 사람들은 심하게 표현하면 엄청난 전과자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전과. 초범이 아니고 네. 계속해서 그렇게까지 해왔던 조직이기 때문에 통상 업무라고 하는 말 참 정말 전가의 보도처럼 쓰네요. 통상 업무. 국정원 자체가 이런 식의 예산도 밖으로 밝힐 수가 없고 하는 나쁘게 악용을 하면은 하다못해 왜 국정원이 어버이연합 같은 부류들 동원해가지고 관제 집행시키고 예산은 밖으로 이렇게 밝힐 수 없고 이런 상태에 만들어 놓는 거고 확실하게 느끼네요. 국정원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권 때 국정원은 완전히 국내 파트를 없애버린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확실한 계획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세상에 언제 이래서 잘해. 인용될락 말락 하면은 뭐 북한 프락치가 있다라든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 인용한 사람들은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라든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아니, 일단 그런 식의 가짜 뉴스는 지금 엄청나게 돌고 있어요. 이정미 재판관의 남편이 무슨 통합진보당 뭐라는 둥 이런 식의 거는 나는 그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부서라고 생각해. 이걸 사찰하는, 그러니까 국정원 내에 A 파트에서는 이 짓을 하고 있고 사찰을 열심히, B 파트에서는 이제 그런 가짜 뉴스를 만들고, C 파트에서는 이제 탄기국이나 이런 쪽을 관리하고 있고 같은 거 아니겠어요? 크리에이티브한 놈들이 하나 있고 막. 그 웹자본 만들어주는 놈들이 있고 막. 그 인력들 데리고 직접 나가서 직영해라. 자꾸 하청 주지 말고. 아이. 자, 그런데 어쨌건 박근혜 탄핵과 관련해가지고 국정원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확인됐고요. 알게 됐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넉넉고 있었거든요. 탄핵이 저렇게 되니까 국정원이 설마 대선이 끝나고 정권 바뀌면 지들 죽으려고? 아니지. 죽지 않으려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고요. 다른 이야기 좀 나왔지만요. 다시 이야기 좀 한번 해볼게요. 박근혜가 세월호 7시간 동안 왜 오후 5시가 다 돼서 중대본에 나타났느냐. 나머지 시간, 비어있는 시간 7시간은 이야기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 증거라고 내밀었던 게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교통사고가 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정면으로 와서 받아떼는 등 막 이따위 소리를 했잖아요. 나 이거 하나로 탄핵함이라고 봐요. 자세히 알고 봤더니 대통령 온다니까 주차되어 있는 연락이 안 되는 차 끌어내느라고. 그것도 뭐 조선일보 기자 차였다며. 견인해내느라고. 그걸 교통사고라고 말을 해요? 뭐 사진은 한 장 걸렸는데 앞뒤 될 만한 게 없으니까 네. 사고 났어라고 하려고 한 거였지.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사실은 탄핵감인 건데 이런 걸 이렇게 거짓말합니까? 박근혜가 가려고 했더니 차를 도저히 못 빼는 게 있어서 그거를 견인차로 끌어내는 장면을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또 거짓말을 해요? 저는 이게 잘 몰랐었어요. 이 사건이. 이 사건이 사실은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에서 나온 게 아니고 대리인단에서 헌재에서 설명하면서 자료를 냈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밝혀진 게. 아니, 근데 그 전에 박근혜가 1월 1일 날 신년 기자회담 때에 그 말을 했어요. 중대본에서도 조금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그렇게 해서 확 떠나지를 못했어요. 이런 소리를 했단 말이야. 중대본으로 가는데 2시간 걸렸다고 그랬어요. 원래는 3시에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나타난 게 5시가 넘어서였잖아요. 불법 주차 때문에. 2시간 넘게. 아니 그쪽 중대본 화장실 변기 뜯느라고 그런 거 아니야 혹시? 참, 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들을 해야 된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만큼 똥줄이 탔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붙이면서 핑계를 대고 있는 거거든요. 막 던져보는 거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너 왜 늦었어? 이러면은 아유 글쎄요 오다가 여기서 자빠져가지고서 막 이제 이러는 거지. 물론 자빠진 것도 있었을 텐데 자빠져서 일어나는데 5초 걸렸겠지. 지하철이 또 빵꾸 네. 났다고 하더나. 지하철이 뻥크나거나. 빵꾸가 뭐야 이 양반아. 빵꾸가 저렴하게. 멋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 늦게 출발한 거 자체는 얘기를 안 한다든가. 안 일어나고 자빠져 있었던 거. 뭐 그건 얘기를 안 하는 그러니까 거죠. 3시에 왔다고 쳐도 그것은 탄핵 사유라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요. 그냥 걸어가도 15분이면 가요. 그렇지. 그렇게 안 멀지. 네, 바로 거기입니다. 경복궁 지나면 바로 행자보기 때문에. 핑계 될 게 없어서 교통사고도 아닌 거를 교통사고로 근데 위장해서 저는 이 교통사고라고 얘기하라고 했던 놈이 누군지 좀 알아보고 싶어. 이걸 증거로 제출해요. 그러면 이게 교통사고인가 보다 하고 차가 교통사고가 났으면 뭔가 손상이 돼 있는 게 있어야지. 사람이 이렇게 보면 대통령 차가 어느 차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차라리 이놈들이 조작을 하려면 말이에요. 교통사고 난 무슨 CCTV 같은 거 하나를 훔쳐다가 저것 때문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게 훨씬 더 머리가 좋은 거지. 근데 뭐 어쨌든 얘네 원래 말은 차량이 중대본 정문을 돌진해 사고가 발생한 그런 사실이 있다. 마치 그랬어요. 무슨 테러 있었던 느낌이야. 중대본 정문을 그럼 너무 이상하잖아. 왜 무슨 차가 중대본 정문을 들이받아. 그러니까 이 말 자체도 되게 웃기는 거예요. 지어내다. 행자부 앞에 가보면 대통령 차량이 또는 경호 차량이 행자부 정문을 들이받는다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 말도 안 되죠. 네, 거기에 전경들이 다 서 있고 미리 대통령이 뜨면요. 행자부라 하더라도 그 전부 금속 탐지기 다 설치하고요. 미리 다 배치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이 자동으로 쫙 열립니다. 대통령이 오면. 근데 어디 문을 들이박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가 사기꾼들인 게 그것을 증거 자료라고 내놓았는데 바로 반박이 들어와서 이게 무슨 교통사고 난 영상이냐 하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고라고 또 말을 바꿨어요. 차량이 중대본 정문을 돌진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는 부분은 문구를 고쳐서 제출할 예정이다. 자기들이 한 말도 안 맞으니까 계속해서 횡설수설하고 있는 모양새. 오늘 네. 이제 대리인단이 낸 그 또 행설수설 중에 한 가지가 예전에 왜 신정아 그 사건 때 변양균 이 사람이 서로 좀 친하게 지내면서 뭐 선물도 주고받고 했었는데 그게 뇌물죄가 성립을 안 했지 않냐 이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중대본 방문했다는 경호 일지 교신록도 아직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뭘 했다는 것 자체가 제출 자체가 아예 안 된 상태로 가짜 뉴스를 박근혜 대리인단이 이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 뉴스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탄핵에 영향을 미쳐볼까 하고 온갖 거짓말과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하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박근혜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사실은 일어날 일이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고요. 길게 잡아도 일주일 안에까지는 박근혜 탄핵이 결정이 됩니다 이제. 윤창중이 한 말이 있어요. 윤창중
아유. 조원령 변호사 이 사람도 대리인단 중에 한 명이거든요. 탄핵 인용되면 승복하지 않겠다라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반헌법적 인민재판, 마녀 사냥 각하대야 옳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똑같습니다. 언론의 편파와 왜곡 조작 보도로 사태가 촉발됐고요. 조원령 변호사, 대리인단 변호사는 탄핵 인용 시 국제사법재판소라고 가야 된다고. 미치겠다, 진짜. 망신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는데요. 각하라는 표현이에요. 각하는 이제 기각하고 다른 거죠. 이를테면 이거를 여기서 결정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 이런 개념이니까. 결정할 거리도 없다는 거지. 그러진 않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각하인데 탄핵 인용도 부담스럽고 탄핵 기각도 부담스러운 재판관들에게 계속 압력 넣고 있는 거예요. 각하해라. 각하해라. 각하 의견을 내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각종 언론들이 뭐 헌법학자라든지 관련자들 인터뷰해가지고 결과를 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세 가지로 갈립니다. 여기 인용해야 된다가 사실상 압도적인 건 맞는데 각하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요. 기각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 각하해야 된다는 의견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국회에는 탄핵 사유에 대한 조사와 확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국민을 설득시키는 정치적 토론 과정마저 없었다. 헌법이 탄핵 소추의 전제 요건으로 제시한 위반 행위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위법하다. 그래서 이건 각하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왜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의 탄핵을 우리가 한번 겪었었잖아요. 근데 그때에도 뭐 법사위 뭐 쪽에서 뭔가를 더 조사를 한다든가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수렴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헌재까지 넘어갔을 적에 그때에도 이걸 이유로 각하가 나오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자체는 이게 지금 우리가 처음 하는 짓이면은 그런가?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이미 겪었단 말이야. 이런 거 가지고는 나가리라는 꼼수를 쓸 수가 없어. 라는 게 우리가 다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말한 것 중에 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요. 국회의원들의 동의 여부를 하나하나에 대해서 14개의 사안을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하나에 국회의원의 동의를 물어야 되는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표결했다. 절차에 위반되기 때문에 헌재로 간 것 자체가 무효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새로운 의견인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은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대한 이야기에 꼼수 하나가 더 덧붙여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박근혜 대리인단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기각시켜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각하시켜 이렇게 지금 압력을 넣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도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그 탄핵 때도 이게 개별적으로 표결을 붙여서 한 게 아니었었어요. 그런데다가 결국 지금 봤을 때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이라고 찬성을 한 의원들은 이거 전체에서 이게 다 탄핵의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다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오케이 탄핵 쪽으로 표를 던진 게 맞기 때문에 이게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엔드 개념. 그러니까 그게 좀 더 문구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탄핵 소추안에 찬성한 의원은 여러 탄핵 사유를 전부 찬성한 거고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탄핵 사유 중 하나라도 반대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괄 표결에서 찬성한 국회의원 234명이잖아요. 그럼 그만큼이 다 맞다. 거기가 5이고 플러스 그 많은 사유 중에 하나라도 다 찬성하지만 하나라도 반대한 사람들 포함하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각하라는 게 헌재에서 과연 맞냐라는 근본적인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각하에 대해서는 부적법의 원인이 된 흠결을 보정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어야 각하의 요건이 충족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치면 이건 상부 기간이 없잖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발생해 버리냐면 소수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 다수의 232명의 의견이 무시돼 버리는 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적용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인용 아니면 기각이 맞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괜히 쉽게 말하면 변호인단이나 박근혜 측에서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지금 재판관들한테 사실은 협박을 하고 있지만 이걸 모를 재판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지. 뭐 굳이 뭐 찬성 반대가 어려우니까 그냥 기권해 기권 그래, 뭐 그렇지. 이런 식의 그거예요. 꼰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진미님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헌재나 대법원은요 일종의 판례가 중요해요. 일종의 판례가 하나 나온 거예요. 2004년도에 노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국회 조사 검토 절차 생략, 탄핵 사유 일괄 표결은 각하 사유가 아니다라고 이미 판단이 내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박근혜 탄핵이 각하 사유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웃기고요. 원래가 다 재떨이로 일어선 자 재떨이로 쳐맞는 그렇지, 거예요. 지들이 이렇게 만든 거야. 지들이 이렇게 쉽게 탄핵을 한번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 없이 탄핵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법리적 해석과 싸움인 건데 아까 권 PD가 얘기한 것도 좀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맞지 않습니다. 국민의 설득시키는 정책 토론마저 없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대의제입니다. 그리고 탄핵은 국민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업법에도. 그렇지. 맞지 않습니다. 갖다 붙이는 선동성 발언이에요. 선동성 발언입니다. 국민들 의견 뜻도 묻지도 않고 웃기고 있네. 우리가 계속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우리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탄핵이 이루어진 거고요. 이 얘기를 하려면 그럼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은요. 탄핵 반대 집회가 엄청나게 일었었어요. 그리고 그때야말로 이런 날치기가 어딨냐라고. 그때 기억 안 나세요, 진짜? 이 얘기를 하려면 그때 이 얘기를 했어야지. 그렇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될 때 여론조사 중에 96%가 국민을 탄핵을 찬성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현대사에서 높은 국민적 염원을 담고 탄핵을 소추안을 발의한 것이 없었어요. 굉장히 높은 지지율.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관련해 가지고는 뭐 탄핵 사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블랙리스트도 있고 세월호도 있고 뇌물도 있고 온갖 것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헌재에 있어서의 탄핵 사유는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고 안 나고는 아무 상관없다. 대통령으로서 기본적인 소양, 자격,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맞냐 이거를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계속 이거를 형사법적으로 대입해가지고 풀어내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의 표현인 거지. 만약에 박근혜를 탄핵했는데 법정에서는 무죄가 나오면 어떡하냐? 상관없는 거예요. 법 때문에 박근혜가 무죄가 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 세월호 7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점, 그리고 블랙리스트를 아무리 지들이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정무적 판단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 편협해라고 하면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법을 적용하려면 노무현 대통령이 중립성 위반을 해가지고 탄핵 사유가 돼서 탄핵을 밀어붙였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헌재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의 자리를 내려놔야 할 정도로 중대사유가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기각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법률적으로 형사적인 모든 건 다 지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헌법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있어 없어만 평가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다가 온갖 걸어가지고 무슨 뭐 헌재 재판관이 지금 9명이 다 안 됐으므로 이것도 무효다. 아니 이 사람들은 무슨 법을 이렇게 이연령 비연령으로 막 내리 꽂아가지고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불복하겠다는 논리거든요. 헌재에서 인용을 해도 불복하겠다. 지금 그걸 분위기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명분 쌓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아스팔트 피바다. 네. 대통령을 탄핵을 부결을 시켜보질 않나, 사상 초유의 정당을 해산시켜버리질 않나, 또 그 탄핵을 인용시켜서 또 탄핵을 시켜보질 않나, 이 여러 가지 세계 그 어떤 법학사의 길이 남을 판례들을 우리나라가 여기저기서 만들고 있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가 없는 나라도 많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미국도 헌법재판소가 없죠. 대법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헌재 입장에서는 그렇다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그 헌법재판소 87 체제 이후에 나온 그 헌법재판소가 타의 모범이 된다는 거야. 자기들 말로는 앞서 나간다는 거지. 원래 의사도요. 수술 많이 한 놈이 장땡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위암 수술이 되게 많아서 위암 수술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왔다다 이런 식으로 이런 다 이상 야릇한 사건이 워낙에 많아서 한국의 헌재라고 하면 굉장히 앞서 나가는 거를 본다는 거야. 여러 케이스를 상대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헌재가 이번 판에도 이제 지난번에 그 통합진보당 해산처럼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헌재는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거기에 국제사법재판소라니, 이게 무슨 우리나라 대통령이 헛짓거리 한 거에 대해서 외국 애들을 보러 판단해달라고 이걸 얘기해야 되나? 그럼 뭐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야. 뭐야 이런 것들은. 국제사법재판소는요. 정말 정권의 탄압을 받는 양심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국제사법재판소에다가 이거를 이제 청원하는 경우가 있죠. 가령 예전에 무슨
그 인혁당 사건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국제사법재판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최순실이 막 그 끌려가면서 막 이건 민주주의도 아니야 말하고 면서 무슨 민주투사 코스프레를 한 것처럼 정말 이 헛웃음을 금치 못할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국제사법재판소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저항은 저들은 다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아까 권 PD가 얘기한 탄핵 인용 이후에 불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또는 그들만의 폭력적인 집회나 폭력적인 테러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밑밥 깔아놓는 수준이지. 이건 뭐 갈 수도 없어요. 안건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선고 직후에 박근혜는 어떻게 할까요? 그 얘기를 한번 잠깐만 해볼게요. 규정이 없어서 지금 우리도 헷갈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첫 번째. 평소에 좀 시켜봤어야 되는 건데 몇 놈씩. 이렇게 첫 번째 하나는 있어요. 탄핵이 기각되면 바로 업무에 복귀합니다. 시발 안 불겠죠. 이것도 규정이 없대. 언제 복귀해야 되는지. 근데 그 반대 규정이 있잖아요.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순간 업무가 정지되는 것처럼 탄핵이 기각되면 바로 업무에 복귀를 하는데 인용됐을 경우는 아직까지 규정도 없고 선례가 없어요. 그랬을 경우에 박근혜는 언제 청와대를 나가야 되는가부터 굉장히 고민스러워지는 지점이에요. 그러게요. 이걸 바로 그냥 구치소로 인신 구속만 해서 짐 쌀 시간도 안 주고 그냥 푸른색 수의 하나 딱 갖고 들어가서 끌고 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짐 다 정리하고 있는 주사제들 다 써보고 먹을 거 먹고 친지들한테 정리해서 짐 보낼 거 다 보낸 다음에 모시고 가야 되는 건지. 통상적인 것은 어쨌든 헌재가 2년 통보서를 직접 박근혜한테 전달하는 날로부터 효력이 있겠죠. 네,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놓고 언제 며칠 안에 방을 빼야 된다. 닭장 청소를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서 한간의 정치계에서는 버티면 어떡하지? 그렇지. 네, 이게 지금 돌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안 나오고 있으면. 그러니까 제 생각이 그건 거예요. 이거를 버틸 수 있는 근거를 주지 말고 바로 대통령의 직무가 끝나서 권한이 끝났으므로 구속수사를 하라는 거지. 안 나오고 버티고 소위 탄기국이나 박사모에게 테러를 모의하거나 또는 지시하거나 이런 메시지를 던져서 사회 혼란을 야기시켜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마지막 꼼수를 구상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사실은 저는 방법은 하나다. 국민들이 100만, 200만이 모여서 짱돌 들고 청와대 가서 끌어내야 된다. 그리고 그 신병을 검찰에 넘기면 된다. 흔히 말하는 구속사유가 그거잖아.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는 즉각 구속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 그러니까 그 내규로 인해서 얘 어떻게 방 빼야 되지? 얘 어떻게 예우해야 되지? 이런 걸 생각하기 이전에 검찰이 나서서 일단 구치소에다 옮겨놓고 주인 없는 사이에 짐들 정리할 거 정리해서 깨끗하게 비우면 되는 거예요. 아니 짐을 거기서 치우는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거기는 범죄 현장이에요. 수사를 해야죠. 현장을 그렇지. 보존하고. 현장 보존하고 수사를 해야 그걸 무슨 되는구나. 택배 불러가지고 저희 짐 끌어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장을 훼손하면 안 되죠. 포장이사 부르면 안 되네. 잠깐만요, 박근혜 씨. 정반대로 한번 제가 박근혜 씨께 여쭤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거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살았던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를 제 집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랫동안 거기에서 그냥 살게 해준다면 그냥 TV나 보고 살겠습니다. 거기다가 그냥 구금해드릴까요? 청와대를 옮기라는 거예요? 어느 대선 주자 말에 의하면 청와대를 무슨 공원으로 만든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렇군요. 그냥 저는 거기서 공원을 관리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조용히 살겠습니다. 근데 탄핵을 만약에 이제 인용이 됐다고 칩시다. 근데 이거를 재심 청구할 수 있대요. 또? 단서가 있어. 결정적인 상황이 누락돼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재심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해달라고.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심 청구해야 된답니다. 뭐 5년이나 할 일은 없겠지만 결정적인 거가 뭐가 있지? 나 사실은 주민등록번호가 2가 아니에요. 1이에요. 뭐 이런 거 말고는 그런 결정적인 거가 뭐 있나? 그런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탄핵 사유 중에 세월호 7시간 동안 그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 때문에 탄핵을 당했다고 쳐요. 그 중대 사유 중에 하나라고 치는데, 그런데 그것이 증명할 뭐가 나왔어.
그럼 그거를 재심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청와대 안에 비밀의 문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열었더니 4차원의 세계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우주랑 교신을 하고 왔다는 거지. 뭐 이런 정도가 나와주면 또 뭐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 안드로메다에서 외계인이 와갖고 그날이요. 그날 박근혜가 차원의 문을 넘어갔고 여기로 왔었어요. UFO 여기 그 승선권 있고 CCTV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요? 그러면서 진도에 있는 세월호 사건의 현장까지 좀 가보려고 노력했어. 정말 가상하게 노력했습니다라고 증명되지 않는 한. 그렇죠. 또는 박근혜하고 전혀 무관하게 자기 통수권과 무관하게 국정원이 세월호를 침몰시켰다는 걸 박근혜가 증명하거나. 그런데 김기춘이 그때 저번에 그 9년 전에 탄핵 심판 끝나고 한참 몇 년 후에 신동아랑 인터뷰했던 내용에 그게 들어있잖아요. 볼래요? 공직자 지위, 감독을 잘못하거나 부정 비리를 예방하지 못해도 탄핵 사유다. 여기 김기춘의 말이에요. 딱 박근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쉴드를 친다고 해도 빼박 텐트입니다. 진짜. 예. 어쨌든 이 재심 사유는 대통령의 애우에 관한 것을 복구하는 것이 대통령 자리를 다시 내놓으라고 재심을 청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극단적인 정치행위이고 국민과 사법부와 입법부 그다음에 국민과의 극단적인 정치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행위로 바라보는 것이고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지 이것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탄핵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탄핵을 막지 않기 위해서 무단하게 국민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게 통수권자의 책무인 거죠. 자, 김기춘이 했던 이야기를 좀 길게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박근혜와 노무현에게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건지 그들의 주장이. 대통령 탄핵은 국회가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재헌 국회 속기록을 보면 헌법의 기초자들은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뿐만 아니라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공직자에 대한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것과 국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모두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 공감하시죠? 김기춘의 이야기예요. 탄핵 사유는 기소가 가능한 형사적 범죄일 필요는 없고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부패 행위를 한 경우, 공중의 신뢰를 깨뜨린 경우, 다른 헌법 기관을 침해하는 일련의 사유를 한 경우 등 정치적 위반 행위도 탄핵 사유가 된다. 딱 박근혜 이야기잖아요, 지금. 놀랍지 않습니까? 싱크로율 100%. 구체적 헌법이나 법률 조항 위반 행위뿐 아니라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탄핵 사유가 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할 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닌 유죄 내지 유책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무원의 직권이 정지되지 않는 데 반해 탄핵 심판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유죄 내지 유책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 무죄 추정 원칙을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논리와 정면을 배치되는 거죠.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을 네 편으로 갈라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계층 간 갈등을 조장했다. 그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최측근들의 부정과 비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루되었으며 감독하고 예방해야 될 직무도 유기했다. 미국의 경우는 대통령이 중범죄를 저질러 탄핵이 발의된 것이 아니고 부적절한 성적 접촉이나 거짓말 때문에 탄핵이 발의되고 대통령이 사임하기조차 했다. 이게 지금 박근혜 해주고 싶은 말인 거잖아요. 거짓말 한마디만 해도 탄핵 사유라는 것을 김기춘 말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기춘은 도깨비가 맞아.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이걸 다 내다 본 거지. 스포일러를 했네. 훨씬 더 완전-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김기춘이 한 말은요, 박근혜에게 완벽하게 들어맞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 논리를 자기들이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기춘의 논리를 대리인단은 반대로 써먹고 있는 거잖아요. 형사재판 개념으로 계속 몰고 가고. 야, 김기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있나 봐. 놀랍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신의 관점에서 본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그 수준인데.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너무 과한 게 아니었냐고 물어보니까 김기춘이 말이 익었던 거야. 미국에서는 거짓말 한마디만 해도 탄핵 당했다. 성추문 한마디만 해도 탄핵 당했다. 요거는 지금 생각해보면 박근혜가 대국민 사과 3번인가 했잖아요. 다 말짱 거짓말이었잖아요. 거짓말이었잖아. 그 자체만으로 탄핵 사유라는 걸 김기춘이 인정하고 있잖아요. 예. 놀랍다, 김기춘. 그게 국민적 상식이에요. 지금 박근혜 대리인단 쪽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그냥 막 던지는 얘기 중에 하나인 거예요. 뭐냐면 국제사법재판소는요 무슨 국가 분쟁이라든가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랑 일본하고 독도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국가 간의 조약이라든가 국제법상의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그럼 맞는데? 일본 사람인 박근혜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하다가 이 박살난 사건이잖아. 아니 그래서 이게 뭔가 헷갈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거랑 이제 비슷한 게 뭐 이런 게 있죠. 국제 형사재판소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무슨 전범 처리 같은 거. 전범 맞는데? 내란 수계이자 전범을 시도했던 거 맞잖아. 예, 예. 또는 무슨 이제 국제사면위원회 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헷갈린 게 아니라. 그것도 맞는데? 아니, 국제사면위원회는 왜 양심수 같은 그만해, 이제 얘기하라, 그런 지금. 거잖아요. 이거 불쌍하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신데렐라 같은 이 여인을 사면해주자는 차원에서 해볼 만한데?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네들이 지금 국제사법재판소를 막 급하니까 막 던졌는데 이게 국가 간 분쟁에 해당되는 이야기인가? 이 사람은 무슨 말하자면 자기는 왕국이야. 그렇죠. 탐기국 국가잖아. 탐기국. 박씨 왕조의 공주로서 자기가 박해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바티칸 이런 것처럼 나라 안에 나라 이런 것처럼 대한민국 안에 박근혜 공주 나라 공국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이 안에서 국제 분쟁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근데 만약에 국제사법재판소가 이 탄핵 인용 기각에 대해서 다룬다면 그게 뭐가 된 줄 아세요? 뭐가? 내정 간섭이에요. 큰일 납니다.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고려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제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 대 한 나라의 내란적 상황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그렇지. 거죠. 이게 그게 내정 간섭이 돼버리는 분쟁.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대표적인 가짜뉴스인데 가짜뉴스예요. 좀 법률적 상식이랄까 이게 좀 떨어지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선동 요소가 되는 거예요. 좌파들이 언론인의 법정을 다 장악해가지고 박근혜 씨가 부당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에 국제사법재판소로 넘겨서라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지.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네. 또 정말 놀라운 분명히 말씀드리죠. 만약 이거 국제사법재판소에 다룬다면 이거 내정 간섭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이번 주에는 거의 한 70% 이상은 탄핵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가슴 떨리고요. 여러분도 마치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떨리고 국민의 민심에 반하는 판결이 저는 나올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지만 혹시나 해서라도 우리 어떤 마음가짐을 좀 단단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부터는 계속 긴장하고 매일 집회에 나오시고 어쨌든 퇴진행동의 홍보에 따라 국민들이 좀 직결할 때 많이 나와주셔야 됩니다. 100만, 200만씩 모일 때 찍소리 못하던 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촛불을 폄훼하는 게 있잖아요. 진짜 촛불은 어쩌면 탄핵 인용된 후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 생각을 해봐요. 어느 날 갑자기 탄핵 인용되니까 사람들 한 명도 안 나와. 그러면 그들 거의 내란 상태로 몰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물어봤어요. 여론조사에서. 한겨레 여론조사에서. 그렇죠. 박근혜가 자진 사퇴하면 탄핵 심판을 계속해야 된다. 해도 박근혜가 자진 사퇴해도 탄핵 심판이 계속 돼야 된다가 또 63.4%. 자진 사퇴하면 탄핵 심판 중단이 되는 게 32.9%. 왜 이런 여론조사를 하게 되냐면은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법의 미비점이고요. 이 기회에 박근혜 탄핵이 끝나고 나면 이 과정에서 미비했던 점들은 다 법으로 저는 규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그게 거고요. 이제 양면성이 좀 있어요. 얘기를 해보면 왜 탄핵에 대해서 법이 명확한 것을 규정하지 않았냐고 한다면 탄핵은 사실상 극단적인 정치행위입니다. 국민과 의회와 행정부 사이의 극단적인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국민적 토론과 국민적 의지로서 이것을 가결시켜야 되는 법률적 허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전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변수가 있는 겁니다. 변수가 6, 7, 8일경에 박근혜 헌재가 10일이나 13일 날 탄핵 결과 발표를 하겠다. 재판 결과 발표를 하겠다고 선언하면 이제 이 변수가 시작되는데 9일 날 자진 사퇴설이 이제 숙소를 돌고 자진 사퇴와 동시 또는 전에 자진 사퇴 전에 바로 전 대리인단 사퇴라는 카드가 지금 있는 겁니다. 사실은 바로 전날이나 그 전날 8일에서 9일 사이에 사퇴와 대리인단 전면 사퇴가 해서 마지막에 여론몰이를 좀 한 다음에 어쨌든 탄핵을 인용에 이제 협박을 할 이런 여지가 좀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이때의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한동안 이제 태극기 집회, 소위 말해 태극기 집회, 박사모 집회죠. 그쪽에 이제 총동원령에 의해 가지고 그쪽 말로는 500만 이런 소리를 합디다만 어쨌든 3만. 마치 이제 1대1의 구도인 것처럼 50대 50의 구도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쪽도 있고 언론에서 이제 그림상으로 이렇게 같이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화면을 대비시켜 놓은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저쪽에서의 엄포는 그런 거였잖아요.
탄핵이 인용되면 무슨 내란 수준의 뭔가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탄핵 찬성이 반대보다 내외가 더 많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에 대한 이런 탄핵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구속수사 뭐 등등이 어쨌든 근 70% 정도까지가 콘크리트하다라는 거를 이걸 믿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세이나. 이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국정원이 헌재까지 사찰을 했다는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됐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가능하려고 하면 국정원 직원이 헌재를 들락날락 거리거나 아니면 대법관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거나 마인드 컨트롤을 읽어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받아보고 있는 어떤 자료라든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 자체를 완전 감시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국정원이 이거를 알아낼 수가 있죠? 국정원이 뭐 우리가 예상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원은 지금까지도 쭉 다 사찰을 해왔어요. 그랬고 뭐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뭐 사찰을 했다. 박근혜 세력들이 결국은 지금 70년 동안 왔던 적폐의 심장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보고 있고 이것을 척결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굉장히 강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 통계들을 보면 탄핵 뒤에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는 게 85%인데요. 바로 우리가 이게 말한 게 바로 특검을 또다시 제2의 특검을 발동해야 되는 원인이기도 하는 겁니다. 만약에 특검을 발휘하지 않고요. 차기 당선된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면 바로 이 모든 적폐의 청산의 요구의 대상이 차기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그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국회는 차기 이 대통령 당선된 대통령이 국가를 제대로 보필하고 또는 국가를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이 대선 전국에서라도 제2의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이 국민적 염원에 맞다. 대구 경북에서도요. 67.7% 사실상 70%가 국민일보 여론조사입니다. 구속을 해야 될 필요성을 인정하는 정도니까 확실히 이것은 박근혜로부터의 민심 위반은 확실하네요. 그리고 탄핵 찬성이 반대보다 4배 정도 더 많다고 하면 이건 국민 여론의 사실상은 전부라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하는데 박근혜 탄핵 인용하면 안 되라든지 구속하면 안 되라든지 이런 여론은 거의 사실상 미미한 거 아닙니까? 이 수치는 굉장히 중요한 수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지금 TK 이 지역에서 아직도 제가 주말에 이제 TK 다녀왔지 않습니까? 2군데 들렸다 왔는데 그곳에서의 분노 게이지가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나오는 이유는 박근혜,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옹호할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 지역에 대해서 그동안에 국가를 운영했던 지역에 대해서 그다음에 국가 권력들을 대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도 이 정도 부패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민적 의식 수준이 이제는. 그러면 적어도 너희들 때문에 TK 이미지가 손상됐기 때문에 그 TK 이미지 손상을 훼손하는 차원에서라도 엄벌해야 된다라는 게 지역 정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TK 지역의 할머님들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거하고 달라요. 박근혜 씨라고 얘기를 하면 XX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지금 박근혜에 대한 반감이 TK 지역에서 오히려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그거라고 봐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바로 그겁니다. 이런 보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저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상 이번 주에 탄핵 결과가 나올 걸로 거의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쯤에는 탄핵 결과를 발표하는 날을 발표할 것이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일쯤에나 발표를 하게 되면 날짜상으로는 그래요. 그다음에 그게 10일이고 13일은 이재명 재판관 퇴임일인데 퍼센트로만 따지면 저는 10일 날 탄핵 결과가 나올 가능성 70%.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정가에 떠돌고 있는 게 6, 7, 8 일 중에 인용 발표 날짜를 판결 날짜를 발표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11설과 13일설이 있는데 5월달 달력을 보면 13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나 정가에 보면 자기가 퇴임한 날 이게 발표하는 게 맞지 않을 거다. 그래 왜냐하면 이제 그 헌재 소속원들한테 꽃다발도 좀 받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날 초상집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그래서 11일설이 또 이제 유력해서 어쨌든 11일이든 13일 이번 주에
모든 게 다 결정이 나는 거죠. 가슴 예. 떨리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전에 사퇴를 해버리는 거 아니냐 하는 뭐 그런 박근혜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요. 여론이 정말 불변하다는 걸 느껴요. 탄핵하기 전 약 3개월 전에 여론조사가 거의 미동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박근혜 탄핵을 계기로 우리나라 국민 정서에 있어서 지역 감정은 엄청나게 완화되겠구나.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보수 정권들이 써먹었던 안보 프레임하고요. 두 번째가 지역 감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 전에 있던 적폐들 청산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 감정 가장 컸다고 봐요. 그게 정치 보복으로 보여버리는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하게 되는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는데 이 정도 돼서도 여론이 안 변하고 있다. 한겨레가 여론조사에 됐던 걸 한번 보면은 국민 85%가 박근혜 탄핵 뒤에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여론만 믿고 간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에피소드 말했던 것처럼 박근혜 구속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 이 여론만 믿고 가는 게 아니라 아직도 두려움이 있는 거라고 봐요. 박근혜를 구속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게 뭐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어쩌면 이런 결과로만 놓고 보면 박근혜가 구속돼서 수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국민 여론이 더 박근혜 반대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찍었던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끼게 되면 그 마음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탄핵 인용돼야 된다는 여론이 75.7, 기각해야 된다가 18.6, 요건 되면 구속 수사해야 된다가 68. 그러니까 이거 누구를 지지하느냐, 뭐 어떤 사람 뽑을 거냐 이런 여론 조사에 비해서 이건 굉장히 그 단순하게 그렇죠.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심을 그대로 그냥 대변해버리는 거예요. 박근혜 하면 아유 지겨워 내쫓아 이게 75% 이상의 국민들한테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 되면 구속 수사에다가 68%라 그랬잖아요. 그건 한 70%쯤 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에 60%가 넘으면 반대 의미가 없대요. 왜 그러냐면은 반대 60% 외에 40%가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잘 모르겠다 이유가 10% 또는 20%가 되기도 해요. 사안에 따라서는. 그러면 많아봐야 60%의 여론에 반대하는 게 20%에서 30%거든요. 더블 스코어인 거잖아요. 그런 거는 여론조사에 의미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박근혜 구속이라든지 탄핵 인용해야 된다라든지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높다. 근데 이제 보수 쪽에서는 특히 홍준표 같은 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숨어 있어서 말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지. 그러면서 무슨 말까지 했냐면은 영남 사람들이 외지로 나간 사람들 포함해서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이다. 그래서 영남 사람들이 뭘 잡아야 된다는 등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가 이렇게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선거 지형과는 완전 다른 형태로 선거가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고 저는 봐요. 박근혜 구속해야 된다. 왜 한국 사람은 원정주의 있잖아요. 대통령이었는 사람인데 구속해야 돼 하는 그런 여론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야. 구속 수사하라고 68%, 70%가 지금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속수사 필요하다가 국민일보 여론조사의 결과에 보면 78.2%까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왜 이게 높이 평가를 하냐면요. 커뮤니케이션 학에서 배운 게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국제적으로 그 국민들의 통계 자료가 있어요. 그 통계 자료를 보면 한국인들은 굉장히 부정부패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국가로 원정주의 분류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연구 논문들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뭐냐면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상하리만큼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국민이 부패에 대한 청산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결론입니다. 이게 대통령이 구속 수사해야 된다는 68%, 70%대가 하나가 나왔고요. 국민일보 여론조사에는 78.2%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적어도 국민의 10명 중에 7명은요. 박근혜를 구속 수사하라는 겁니다. 의지가.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이 부패해 있고 집중 타겟팅해서 그러니까 인용할 6명을 사찰하는 게 아니고 기각이나 각하시켜줄 사람 3명만 찾아내면 가능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보는 그러니까 거고. 저는 이 정보 수집 헌법기관 테러라고 저는 규정하는데 이 테러 행위는 각종 내부에서 PC에 입력된 자료들을 수집했거나 또는 거기에 서기관으로 서 있는 재판 서기관들을 통해서 이 정보를 복사, 카피했거나 또는 A 비밀리에 평의회를 하는데 이 평의회 내용들을 어떻게 도청했거나 또는 자료를 빼돌렸거나. 그래서 A 재판관은 기각이고 B 재판관은 인용이고 이런 성향들을 분석해서 이네들이 미리 예측을 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사태와 예를 들면 이런 행동을 하기 위한 정보로 수집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거의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야3당이 들고 일어났지만 그리고 국민들이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토요일날 이게 이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 최윤수 2차장이 지금 정보를 수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방식 아까 찌라시님이 얘기한 각가지 도감청은 물론이고 어떻게 풀악지를 심어서 이 정보를 수집했는지에 대한 별도의 청문회가 좀 필요하다. 당연한데 네. 자꾸만 이 얘기를 뭐 통상적인 뭐 그런 업무였다는 둥. 그럼 헌재 간첩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 자체가 진짜. 사실은 성립하지를 않는 것이고 이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뭐 대선 토론 후보 그러니까 대선 후보 토론에서도 얘기가 나옵디다만 국정원을 어쨌든 국내 파트는 다 없애버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일이 사실로 뭐 더 자세히 밝혀지든 안 밝혀지든지 간에 일단은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마치 무슨 통상적이네 아니네 이런 말이 가능할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서 헌재가 됐든 누가 됐든 슬슬 돌아다니면서 난 그냥 일상적으로 하던 일 하고 있었어. 신경 쓰지 마. 이 말 자체가 안 되게끔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던 이유는 국정원이 거기에 심장으로 있었고 이렇게 풀악지와 간첩을 통해서 헌재 내부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국정원이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정보를 가공해서 사실은 박근혜한테 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 정보가 미국에 흘러가거나 또는 제3국에 흘러가거나 또는 이게 특정 정당으로 흘러가거나 이런 개 같은 일이 바로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방송에 나간다 그러면 이 나라 사정기관이 살아있다면 최윤수는 이미 구속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신병을 확보했었어야 되는 검찰이. 왜냐하면 이거는 헌법기관은 굉장히 신성한 지역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여야가 어쨌든 우리한테 비난은 받았지만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다라는 협약을 해는 사회적 합의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히 건방지게 이 엄중한 대통령의 고리가 일어날 수 있던 이 사태에 대해서 감히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서 대응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국정원이 움직였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은 관행뿐만 아니라 이건 범죄다. 범죄고 테러법으로도 다룰 수 있다. 어디 감히 국민적 86%가 원하는 탄핵의 문제를 일개 국가 권력으로부터 벗어난 통제로 벗어난 권력이 테러를 할 수 있는 거냐? 이건 용서할 수 없다. 자, 여기에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봐야 돼. 라는 것이 이제 그 사초에 나왔고 그런데 지금처럼 중요한 때에 헌재를 과연 사찰을 안 하겠느냐 했겠지 하겠지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SBS 보도에 의하면 국정원 4급 간부 A씨가 탄핵 여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사찰을 해서 상부에 보고를 했다라는 게 지금 보도가 됐어요. 근데 이게 불법 사찰을 해가지고 탄핵 견해를 파악했다고 하는데 이 탄핵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사전에 아직 마음속에 결정되는 거 탄핵한다고 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애초에 이 자체를 놓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그런 식의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다니다가 뭐 자료를 뽑기 위해서 자료를 훔쳐내든지 뭐 멀리서 도찰을 하든지 어떤 방송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도를 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는 이제 완전히 배제되는 상태에서 정치 논리로 확 넘어가 버린 거야. 국정원 한 적 없어. 야당은 끝까지 밝혀낼 거야. 근데 어떤 방식으로 사찰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찾아 이걸 막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국정원 카톡을 터나? 아니, 했겠지. 아니, 인터넷 해킹을 하나? 이런 걸 좀 알아야 했겠지. 되잖아. 당연히 아니, 어쨌든 했겠지. 국정원이 지금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하면서도 통상적인 국정원이 정부기관의 조정관을 파견해서 정보를 수집해온 것은 관행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안에 있네. 그러니까 결국은 방식은 헌재의 파견의 사급을 통해서 헌재의 판결문 등을 미리미리 또는 그 헌재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판관들이 논의되고 있는 내용 등등을 수집해서 제2차장 라인에 있는 국내 정보 수집 파트에 보고를 했고 그 보고가 결국 국정원장을 통해서 청와대 우병우가 있었던 민정수석실로 보고가 된다고 한다면 이 보고는 대통령한테 즉시 보고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보를 수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각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들, 국정원 공무원들이 하는 행위에 대한 일상적인 인 거지 헌법을 유린하거나 파괴할 목적은 아니었다.
이제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분명해요. 지금 뭐 검찰에서 파견을 갔든 뭐가 파견 나갔든 국가기관에 파견 나가 있는 놈들이 다 뿌락치라는 일단 가정은 충분히 가능한데 헌재는 특별한 곳이란 말이야. 일상적인 기업이나 그 서류가 오고 가는 대법원이나 검찰하고는 또 고등법원하고는 다른 케이스란 말이지. 자료를 접하고 그거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극히 제한적이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동향을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밀착해서 통화를 듣거나 옆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회의 내용을 훔치거나 그 사람이 받거나 쓰고 있는 문서를 훔치기 전에는 이런 식의 사찰이 뭐 안 이루어진단 말이야. 사람만 따라다니는데 제가 성향이 어떻구나 하는 거를 어떻게 알아내냐고. 일단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 파악을 할 거 아니에요. 평상시 때 발언도 얘기가 들었을 거고. 그러니까 헌재에 있는 직원들하고 물론 재판관이 좀 포함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헌재 직원들과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헌법 관계자들, 전문가들을 계속해서 만나면서 헌재의 탄핵이 인용될까요? 안 될까요? 같은 것들을 계속 정보 수집을 하게 되면 분석을 할 수 있죠. 1번부터 임의적으로 한번 지어볼게요. 1번부터 8번까지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7번이 탄핵 오히려 저는 인용보다 기각이나 각하해 줄 사람을 찾았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